전국시대 때 연나라의 기근이 들자 이웃의 조나라 해문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침략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자 연나라 소왕은 종행가 소대에게 해문왕을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하는데, 종행가란 중국 전국시대 때 독자적인 정책을 가지고 군주 사이를 유세하며 돌아다닌 외교가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소대는 세치의 혀 하나로 합종책을 펴 육국의 재상을 겸임했던 소진의 동생답게 거침없이 해문왕을 설득했으니, 이때 그가 비유로 든 것이 바로 어부질이었다. 전하, 이번에 제가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역수를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강가에 큰 조개 하나가 뚜껑을 열고 햇볕을 쬐고 있었지요. 이것을 본 황새가 날아와 그 속살을 쪼려 하자 조개란 놈이 그만 화가 나서 조가비로 황새의 부리를 꽉 물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급해진 황새가 조개에게 말하기를, 오늘 비가 오지 않고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너는 말라 죽고 말 것이다. 그랬더니 조개도 지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오늘도 내일도 널 놓아주지 않으면 너야말로 굶어 죽고 말 것이다. 황새는 생각하기를, 오늘 내일 비만 오지 않으면 바짝 말라 죽은 조개가 될 테니 좀만 버티자 하였고, 조개는 조개대로 오늘 내일 꼭 문 입만 벌려주지 않으면 죽은 황새가 될 것이니 좀만 버티자 하였겠지요. 하나 이렇게 쌍방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부가 이것을 보고는 황새와 조개를 모두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연나라를 치려고 하십니다만, 연나라가 조개라면 이곳 조나라는 황새이옵니다. 만일 조나라와 연나라가 싸우다가 모두 지치게 되면 그 뒤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저 강대하고 무서운 진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소대의 비유를 들은 해문왕은 과연 옳은 말이라 해서 연나라 공격 계획을 중지했고, 이로 인해 더 큰 화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듯 어부지리는 조개와 황새가 서로 싸우는 사이 어부가 이들을 모두 잡아 이익을 보았다는 뜻으로 두 사람이 이해를 따지며 서로 다투는 사이에 엉뚱한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전국책의 연책에 전하며 어인등리 휼방지쟁 위어부지리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와 같은 뜻으로 방합과 도요새가 다투는 중에 어부가 와서 방합과 도요새를 다 거두어 갔다는 방휼지쟁이라는 호사성어도 있다. 제갈공명은 유비가 남긴 천하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기 위해 두 번째 출사표를 내고 위나라 공략에 나섰다. 오장원에 진을 친 제갈공명은 위나라의 사마이와 속전속결을 원했는데, 하지만 이미 이전 싸움에서 제갈공명에게 몇 차례 혼쭐이 난 사마이는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고, 때문에 지루한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두 나라의 사신이 오가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한 번은 사마이가 청나라 사신에게 제갈공명의 일상생활에 대해 슬며시 물어보았다. 공명은 하루 식사와 일처리를 어떻게 하시오? 승상께서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손수 일을 처리하시며 식사는 하루 3, 4홉쯤으로 아주 적게 하십니다. 그 순간 사마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다. 제갈공명이 식사를 조금밖에 하지 않으면서 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건 그의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않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즉
사마이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시치미를 떼며 걱정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다. 철원, 먹는 것은 적고 일은 그리 많으니 어찌 오래 지탱할 수 있겠소? 사신이 돌아와 사마이의 그런 말을 전하자 제갈공명은 그 말이 맞다. 나는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했으니 과연 얼마 후 그는 병이 들어 54세의 나이로 오장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실제로 제갈공명은 너무 꼼꼼하고 예민한 편이어서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도 크고 작은 일을 직접 챙기려고 했고, 그래서 부하들은 그의 건강을 염려하며 작은 일에는 관여치 말고 몸을 돌볼 것을 충고하기도 했다는데, 하지만 결국은 사마이의 추측대로 과한 업무로 인해 단명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공명이 죽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마이는 즉각 청나라를 공격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참 추격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촉군의 깃발이 되돌아오면서 북소리를 요란하게 울려대는 것이 아닌가. 사마이는 이번에도 신출기모라는 공명의 계략에 걸린 줄 알고 후퇴를 하고 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갈공명의 유언 덕분이었다. 자신이 죽은 후 사마이가 공격해오면 마치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마차에 가짜 공명을 등장시켜 공격하라고 미리 일러두었던 것이다. 이 대목은 삼국지에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중달을 쫓다란 제목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제갈공명이 없는 청나라는 결국 사마이의 위나라에게 멸망하고 말았다. 식소사번이란 먹을 것은 적은데 할 일이 많아 분주하며 고달프다라는 의미로, 이는 제갈공명의 무리한 처신이 그의 명을 재촉했다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흔히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만 많이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요즘에는 생기는 것도 없이 헛되이 바쁘다는 뜻으로도 쓰이곤 한다. 경국지색은 나라를 기울이게 할 정도의 미인이란 뜻으로 한무제 때 음악을 관장하는 벼슬인 첨렬도위로 있던 이연년이 지은 시의 한 구절에서 비롯됐다. 북쪽에 어여쁜 사람이 있어 세상에서 떨어져 홀로 서 있네. 한 번 돌아보면 성을 위태롭게 하고 두 번 돌아보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어찌 경성이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모르겠냐마는 어여쁜 사람은 다시 얻기 어렵구나. 나라가 위태로워질 만큼의 미인이라. 이 세상에 과연 그런 미인이 있을까? 폐하, 이연년이 노래한 그 철새 가인은 바로 그의 누이라 하옵니다. 이미 쉰이 넘은 나이에 사랑하는 여인도 없이 홀로 쓸쓸함을 달래고 있던 한무제는 즉시 이연년의 누이를 불러들였다. 무제는 그녀를 보자마자 아름다운 외모와 자태에 한순간에 빠져들고 말았으니, 이 여인이 바로 무제의 만년에 총애를 독차지했던 이부인이었다. 하지만 이부인은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죽고 말았는데, 그녀가 병들었을 때 무제가 문병을 와서 얼굴 보기를 청했으나 병들어 초췌한 얼굴을 보이기 싫다며 끝내 얼굴을 들지 않았다. 무제는 이 부인을 추모하며 여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냈으니, 이렇듯 중국 역사상에는 경국지색이라 불릴 만큼의 뛰어난 미인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4대 미인으로 꼽히는 이들이 있으니, 춘추 전국시대 월나라의 서씨는 그 눈부신 아름다움에 물고기조차 부끄러워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고 해서 치머 미인이라 불렀으며, 한나라의 왕소군은 섬서목수로 가야금을 연주하자 날아가던 기러기가 정신을 잃고 떨어졌다고 해서 나간 미인이라고 했다. 또 초선이란 미인은
그 아름다움에 달도 부끄러워 구름 속으로 숨어버린다고 해서 폐월미인이라 불렀으며, 그 이름도 유명한 당나라의 양귀비는 이 눈부심에 꽃도 부끄러워 잎을 말아 올렸다고 해서 수화미인이라고 했다는데, 치머미인, 나간미인, 폐월미인, 수화미인,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나 절세미인의 면모를 표현하기에는 이 얼마나 문학적이며 아름다운 비유인지. 이렇듯 경국지색은 나라 안에 으뜸가는 미인 혹은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절세미인을 뜻하는 고사성어라 할 것이다. 미인 박명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소식이 지은 박명가인 시의 한 구절에서 유래됐는데, 즉 자고가인 타박명이라 해서 자고로 아름다운 사람은 그만큼 운명이 기구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박명가인 시는 소식이 양주지방의 장관으로 있을 때 우연히 30대의 한 미모의 여승을 보고 지은 것으로, 아름다운 한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 그 파란만장했을 법한 삶을 상상해 지었다고 하는데, 뺨은 우윳빛처럼 매끄럽고 머리는 오칠한 듯 검고 눈의 광채는 주렴 사이로 들어온 구슬처럼 빛나는도다. 원래는 흰 명주로 하늘에 있는 선녀의 옷을 만들지만 붉은 연지로도 하늘이 준 아름다움을 어쩌지 못하네. 오나라 말소리는 귀엽고 부드럽기만 하여 어리기만 하니 끝이 없는 인간의 근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네. 예로부터 아름다운 여인의 운명은 기구함이 많으니 문을 닫고 봄이 다하면 버들 것도 지고 말리라. 바로 여기서 미인은 팔자가 세다는 미인박명의 속설이 유래됐으니, 박명과 단명은 분명 다른 뜻이기는 하나 젊은 나이에 수음을 거둔 미인들의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흥미로이 회자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미인박명의 대표적 예로 꼽히는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다가 알록산에 낳은 때 38세의 나이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숱한 남성을 울렸던 조선 최고의 미인 황진이는 40즈음 병에 걸려 죽고 말았으며, 세상 여성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영국의 다이아나 비는 36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가 하면,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36세의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유명을 달리했으니, 이들의 죽는 순간만을 두고 보면 확실히 미인이 박명하긴 하나 미모는 복일지언정 결코 흉이 될 수는 없을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속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미인을 향한 야릇한 시샘 때문은 아닐까. 야단법석 좀 떨지 말아라. 여러 사람이 모여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울 때 흔히 이 야단법석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근데 워낙 친숙한 말이어서인지 이 말이 고사성어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야단법석이란 말은 언제 어떻게 유래됐을까? 야단법석은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우선 그 뜻을 살펴보면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이란 뜻이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 즉 법회에서 대사의 설법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둘러앉아 불경을 읽는 매우 엄숙한 자리란 뜻이다. 따라서 야단법석이란 말은 야외에 단을 마련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자리란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법당이 아닌 야외에서 설법을 들어야만 했을까? 그 유래는 이렇다. 석가 생전에 사람들이 불법을 듣기 위해 법당을 찾았는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불어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석가는 야외로 나가 단을 펴고 불법을 전하게 됐으니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당시는 그 모인 수가 최대 30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이렇게 모인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질서도 점점 없어지고 어수선하고 복잡한 상황이 많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야외에서 벌이는 법회를 뜻했던 말이 후엔 몹시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양이나 행동을 뜻하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면서 이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중구난방으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야단법석이 낫다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야단법석뿐만 아니라 찰나, 삼매경, 아수라장, 이판사판 등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불교 용어들은 생각 외로 많은데 이것은 아마도 불교가 예부터 우리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오면서 삶과 문화 속에 적잖은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일 것이다. 송나라의 도원은 그에 저어서 전등록에 석가일의 고승들의 법맥계통과 수많은 법어를 기록했다. 이곳에 석가가 제자 가섭에게 말이 아닌 마음으로 불교의 진수를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심전심이다. 무문관이나 육조단경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으며 특히 송나라의 삼은 보제의 오등회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석가세존이 제자들을 영취선에 모아놓고 설법을 했는데 그때 마침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석가는 손가락으로 연꽃 한 송이를 말없이 집어들더니 약간 비틀어 보였다. 제자들은 석가가 왜 그러는지 그 뜻을 알 수 없었으나 제자 중에 가섭만이 그 뜻을 깨닫고 빙그레 웃었으니 그제야 석가도 빙그레 웃으며 가섭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정법 안장과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림문자 교외의 별전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전해주마. 석가의 말을 살짝 풀어보면 정법 안장이란 인간이 원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덕이요, 열반묘심은 번뇌를 벗어나 진리에 도달한 마음, 실상무상은 불변의 진리를 뜻하며 미묘법문은 진리를 깨치는 마음, 불림문자 교외 별전은 언어나 경전에 따르지 않고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오묘한 진리를 뜻하니 즉 불교의 진수 중의 진수를 가섭에게 모두 전수하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이다. 석가세존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자 이에 가섭이 미소로 답했고 순간 석가와 가섭 간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했으니 염화시중의 미소 또는 염화미소도 바로 이 일화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가섭은 왜 빙그레 미소를 지었던 것일까? 석가가 들었던 연꽃의 의미는 또 무엇이었을까? 그 의미를 가늠하긴 쉽지 않겠지만 아마도 연꽃에 어떤 의미가 있거나 석가의 행동에 뜻하는 바가 있어 웃었다기보다는 이심전심이란 말 그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깨달음을 얻은 자만의 웃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심전심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텔레파시처럼 말이나 글이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인 것이다.